야, 이 새끼야! 엄마 치마폭에 숨어서 군대 온 놈이 감히 나한테 대들어? 영하 20도 화천설원 박칠성 상병의 전투화가 이도진 일병의 옆구리를 사정없이 걷어찼습니다. 하지만 이 일병은 몰랐습니다. 자신을 때리는 그들 위에 45억 원 규모의 거대한 비리가 숨겨져 있다는 것을, 그리고 자신이 발견하게 될 그 진실이 군 전체를 뒤흔들게 될 거라는 사실을. 과연 대한민국 최초 여성 중장의 아들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영상 보시기 전에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면 세상 사연에 큰 힘이 됩니다. 무료로 할 수 있는 소중한 응원, 더 좋은 이야기로 보답하겠습니다. 이제 시작하겠습니다. 강원도 화천군 상서면 육군 제7사단 전방 초소는 영하 20도가 넘는 동절기 혹한 속에 고립되어 있었다. 이른 새벽 시간 초소 막사 뒤편의 좁은 공터에서는 한 명의 병사가 차디찬 눈바닥에 무릎을 꿇고 있었다. 제7사단 칠성부대 소속 이도진 일병이었다. 21살의 젊은 병사는 거친 호흡을 내쉬며 고개를 숙인 채 다음에 올 고통을 기다리고 있었다. 야, 이 새끼야. 군대가 장난이냐? 박칠성 상병의 목소리가 차가운 공기를 가르며 떨어졌다. 그는 도진보다 겨우 1년 선임이었지만 이 전방 초소에서만큼은 절대 권력자였다. 박칠성은 무거운 전투화를 신은 발로 도진의 옆구리를 걷어찼다. 한 번, 두 번, 세 번. 도진의 몸이 옆으로 기울었다가 다시 무릎을 꿇는 자세로 돌아왔다. 겨울 전투복 안쪽으로 전해지는 둔탁한 충격이 갈비뼈를 따라 퍼져나갔다. 대답을 안 해? 군대가 장난이냐고? 아닙니다. 도진의 대답은 낮고 가라앉아 있었다. 박칠성은 비웃음을 흘렸다. 그는 도진의 정강이를 자신의 발로 짓밟았다. 전투와 밑창의 무게가 도진의 다리뼈를 눌렀다. 도진은 이를 악물고 신음을 삼켰다. 이곳에서 고통을 드러내는 것은 더 큰 모욕을 자초하는 일이었다. 너 같은 놈들이 문제야. 멀쩡하게 생겨가지고 왜 군대를 이렇게 개판으로 만드냐? 박칠성의 말에는 논리가 없었다. 그저 후임병을 괴롭히는 것 자체가 목적이었다. 도진은 이 상황의 부조리함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이 전방 초소에서 일병의 목소리는 아무런 힘이 없었다. 막사 입구 쪽에서는 부소대장인 최달수 상사가 담배를 피우며 이 광경을 지켜보고 있었다. 그는 38살의 직업군인으로 이미 15년 넘게 군복을 입고 있었다. 최달수는 담배 연기를 길게 내뿜으며 고개를 돌렸다. 모른 척하는 것이 그의 생존 방식이었다. 이 부대에서 선임병의 기합은 전통이었고 간부가 나서서 막는 것은 오히려 부대 기강을 흔드는 일로 여겨졌다. 도진의 눈앞에는 하얀 눈밭이 펼쳐져 있었다. 화천의 겨울은 가혹했다. 바람이 불 때마다 눈가루가 날리며 얼굴을 때렸다. 도진은 그 차가운 바람 속에서 자신의 처지를 생각했다. 그는 707 특수임무단 출신인 부모를 둔 군인 집안의 아들이었다. 아버지 이강민은 현역 시절 707 특수임무단에서 10년간 복무한 전설적인 특수전 요원이었고, 어머니 강설화는 대한민국 육군 최초의 여성 707 출신으로 현재 육군 5군 단장 중장 계급을 달고 있었다. 하지만 도진은 그 명예로운 배경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않았다. 그는 자원입대를 하면서 부모의 이름을 내세우지 않기로 결심했다. 진정한 군인이 되고 싶었다.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이도진이라는 한 명의 병사로서 군 생활을 해내고 싶었다. 그래서 입대 원서를 쓸 때도 부모의 경력란을 비워두었다. 인사과에서 확인 전화가 왔을 때도 부모님께 부탁해서 일반 회사원이라고 말해달라고 했다. 그러나 현실은 도진의 이상과 너무나 달랐다. 이곳 전방 초소는 젊은 병사의 희망을 짓밟는 곳이었다. 계급이 곧 권력이었고 선임병의 말은 곧 법이었다.
도진은 지난 석 달간 이 지옥 같은 환경 속에서 하루하루를 버텨왔다. 새벽 기상부터 밤 저모까지 그는 항상 박칠성과 그 무리들의 표적이었다. 일어나. 박칠성이 명령했다. 도진은 천천히 몸을 일으켰다. 무릎에 묻은 눈을 털어내며 바로 선 그의 얼굴에는 표정이 없었다. 감정을 드러내지 않는 것이 이곳에서 살아남는 방법이었다. 박칠성은 도진의 가슴팍을 손가락으로 찔렀다. 오늘 야간 보초 내가 서. 알았지? 알겠습니다. 도진의 대답은 기계적이었다. 야간 보초는 원래 박칠성의 차례였다. 하지만 그는 늘 이런 식으로 자신의 임무를 후임병에게 떠넘겼다. 도진은 이미 지난주에도 이틀 연속으로 야간 보초를 섰다. 영하의 날씨에서 2시간씩 밖에 서 있는 것은 육체적으로 극도로 힘든 일이었다. 최달수 상사는 여전히 멀찌감치 떨어진 곳에서 담배만 피우고 있었다. 그는 이 모든 상황을 알고 있었다. 박칠성이 어떻게 후임병을 괴롭히는지, 야간 보초를 어떻게 떠넘기는지 모두 알고 있었다. 하지만 그는 개입하지 않았다. 아니, 개입할 수 없었다. 이 부대의 문화는 오래전부터 그렇게 형성되어 있었고, 최달수 자신도 과거에는 그런 환경에서 살아남았던 사람이었다. 도진은 막사로 돌아가 자신의 침상에 앉았다. 옆구리가 욱신거렸다. 전투복을 벗고 확인해 보니 이미 시퍼런 멍이 들어 있었다. 이번 주에만 3번째였다. 도진은 조용히 전투복을 다시 입었다. 군의관에게 가서 치료를 받을 수도 있었지만 그러면 상황은 더 나빠질 것이었다. 박칠성은 자신을 고자질한 놈으로 낙인 찍을 것이고 부대 내에서 도진의 입지는 더욱 좁아질 것이었다. 오후가 되자 소대원들이 작업 준비를 시작했다. 오늘은 초소 주변 제설 작업이 예정되어 있었다. 도진은 삽을 들고 밖으로 나갔다. 칼바람이 얼굴을 때렸다. 체감온도는 영하 30도 가까이 느껴졌다. 병사들은 방한복을 단단히 여미고 눈을 치우기 시작했다. 박칠성은 작업 중에도 도진을 괴롭혔다. 도진이 치운 눈을 다시 제자리에 던져놓으며 제대로 안 했다고 소리쳤다. 도진은 묵묵히 다시 눈을 치웠다. 다른 병사들은 이 광경을 보면서도 아무 말하지 않았다. 각자 자기 일에만 집중했다. 이곳에서는 남의 일에 끼어드는 것이 오히려 위험했다. 저녁 식사 시간이 되었다. 식당으로 향하는 도진의 발걸음은 무거웠다. 밥을 먹는 것조차 편안하지 않았다. 박칠성과 그 무리들은 항상 도진이 먹는 모습을 지켜보며 트집을 잡았다. 밥을 너무 빨리 먹는다. 너무 느리게 먹는다. 반찬을 너무 많이 먹는다. 이런 식의 시비였다. 도진은 구석 자리에 앉아 조용히 식사를 했다. 국과 밥만 먹었다. 반찬은 건드리지도 않았다. 최대한 눈에 띄지 않으려고 했다. 하지만 박칠성은 어김없이 다가왔다. 야, 이도진. 너 왜 반찬 안 먹어? 배가 안 고파서 그렇습니다. 배가 안 고프면 밥도 먹지 마. 일어나. 도진은 숟가락을 내려놓았다. 반도 채 먹지 못한 상태였다. 그는 식판을 들고 일어나 잔반통에 음식을 버렸다. 배는 고팠지만 참아야 했다. 이것이 도진의 일상이었다. 밤이 되었다. 도진은 방한복을 입고 야간 보초를 서기 위해 초소로 향했다. 영하 20도의 밤 공기가 폐를 얼리는 것 같았다. 보초 근무는 2시간이었다. 도진은 초소 안에서 밖을 바라보았다. 어둠 속에서 눈밭만 하얗게 빛났다. 그는 이 순간 부모님을 생각했다. 어머니 강설화는 지금쯤 군단 사령부에서 작전 회의를 하고 계실 것이었다. 중장 계급장을 단 어머니는 수만 명의 병력을 지휘하는 고위 지휘관이었다. 아버지 이강민은 전역 후 국방 관련 연구소에서 일하고 있었다. 두 분 모두 대한민국 국방을 위해 평생을 바친 분들이었다.
도진은 그런 부모님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고 싶었다. 하지만 지금 이 모습은 어떤가? 선임병에게 맞고 야간 보초를 떠넘겨 받고 밥도 제대로 먹지 못하는 비참한 일병이었다. 도진은 주먹을 꽉 쥐었다. 차가운 장갑 속에서도 손톱이 손바닥을 파고드는 느낌이 있었다. 하지만 그는 참았다. 부모님께 전화해서 이 상황을 말할 수도 있었다. 어머니 강설화 중장이 나선다면 이 부대 전체가 뒤집힐 것이었다. 하지만 도진은 그러고 싶지 않았다. 그것은 패배를 인정하는 것이었다. 자신의 힘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지 못한다면 그는 진정한 군인이 될 수 없다고 생각했다. 2시간의 보초 근무가 끝났다. 도진은 막사로 돌아와 침상에 누웠다. 온몸이 얼어붙은 것 같았다. 방한복을 벗자 옆구리에 멍이 더 퍼진 것이 느껴졌다. 도진은 천천히 눈을 감았다. 내일도 똑같은 하루가 기다리고 있었다. 아니, 어쩌면 더 나쁜 날이 올지도 몰랐다. 새벽녘 도진은 악몽에서 깨어났다. 꿈속에서도 박칠성이 자신을 때리고 있었다. 식은땀이 등을 적셨다. 도진은 침상에서 일어나 창밖을 바라보았다. 여전히 눈이 내리고 있었다. 화천의 겨울은 끝이 보이지 않았다. 그날 아침 도진은 세면장에서 얼굴을 씻으며 거울을 보았다. 거울 속의 자신은 초췌해 보였다. 입대 전에 건강했던 모습은 어디에도 없었다. 눈 밑에는 다크서클이 깊게 패여 있었고 뺨은 앙상하게 말라 있었다. 도진은 거울에서 시선을 거두고 세면장을 나왔다. 오전 훈련이 시작되었다. 최달수 상사가 소대원들을 집합시켰다. 오늘은 유격 훈련이 예정되어 있었다. 영하의 날씨에 야외에서 진행되는 유격 훈련은 고된 일이었다. 도진은 다른 병사들과 함께 훈련장으로 이동했다. 훈련 중에도 박칠성의 괴롭힘은 계속되었다. 도진이 장애물을 통과할 때마다 박칠성은 제대로 안 했다며 다시 하라고 명령했다. 도진은 같은 장애물을 5번이나 반복해서 통과해야 했다. 다른 병사들은 이미 쉬고 있을 때 도진만 혼자 땀을 흘리며 훈련을 하고 있었다. 최달수 상사는 훈련장 한쪽에서 이 모습을 지켜보았다. 그의 얼굴에는 미묘한 표정이 스쳤다. 양심의 가책 같은 것이었을까? 하지만 그는 여전히 개입하지 않았다. 그저 훈련 시간이 끝나기를 기다렸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도진은 식당으로 가서 또다시 구석 자리에 앉았다. 오늘은 제육볶음이 나왔지만 그는 밥과 김치만 먹었다. 눈에 띄지 않기 위해서였다. 하지만 박칠성은 오늘도 어김없이 찾아왔다. 너 요즘 밥맛이 없냐? 왜 반찬을 안 먹어?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박칠성은 도진의 식판을 손으로 쳤다. 밥과 국이 쏟아졌다. 식당 안에 다른 병사들이 일제히 이쪽을 쳐다보았다. 도진은 천천히 일어나 엎질러진 음식을 치우기 시작했다. 손이 떨렸지만 참았다. 미안하다는 말은 안 해? 박칠성의 목소리가 떨어졌다. 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대답했다. 죄송합니다. 크게. 죄송합니다. 도진의 목소리가 식당 안에 울려 퍼졌다. 다른 병사들은 고개를 돌리고 자신의 식사에만 집중했다. 아무도 도진을 도와주지 않았다. 이것이 이 부대의 현실이었다. 오후가 되자 도진은 행정반으로 불려갔다. 서류 정리 작업이 있다는 것이었다. 도진은 행정실에 들어가 쌓여있는 서류들을 정리하기 시작했다.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적어도 박칠성의 눈을 피할 수 있었다. 도진은 묵묵히 서류를 분류하고 정리했다. 그때 행정병 한 명이 도진에게 다가왔다. 같은 기수인 김민수 일병이었다. 김민수는 주변을 살피고는 조용히 말했다. 도진아, 너 괜찮아? 도진은 고개를 들어 김민수를 바라보았다. 오랜만에 듣는 따뜻한 말이었다.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응, 괜찮아. 박칠성 그 새끼 진짜 너무하더라. 간부한테 말해야 하는 거 아니야? 김민수의 목소리에는 진심 어린 걱정이 담겨 있었다. 하지만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냐. 그냥 참을게. 언제까지 참을 건데? 도진은 대답하지 않았다. 그는 다시 서류 정리에 집중했다. 김민수는 한숨을 쉬고는 자리로 돌아갔다. 도진은 혼자 남아 서류를 정리하며 생각했다. 언제까지 참아야 하는가? 이 고통은 언제 끝나는가? 저녁이 되었다. 도진은 또다시 식사를 거르고 막사로 돌아왔다. 배는 고팠지만 식당에서 또 박칠성을 마주치고 싶지 않았다. 그는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회색빛 천장이 무표정하게 내려다보고 있었다. 밤이 깊어갔다. 도진은 잠들지 못하고 뒤척였다. 온몸이 쑤셨다. 옆구리의 멍은 점점 더 넓게 퍼지고 있었다. 도진은 눈을 감고 부모님을 떠올렸다. 어머니의 엄격하지만 따뜻했던 얼굴, 아버지의 강인하지만 자상했던 모습. 그들은 지금 이 순간 아들이 겪고 있는 고통을 알까? 도진은 결심했다. 끝까지 참겠다고. 부모님의 이름을 더럽히지 않겠다고. 자신의 힘으로 이 시련을 이겨내겠다고. 그것이 진정한 군인의 길이라고 믿었다. 화천의 밤은 깊고 차가웠다. 눈은 여전히 내리고 있었다. 그날 오후 2시 제7사단 정문 위병소에 예고 없는 방문객이 도착했다. 검은색 대형 세단 한 대가 초소압 차단기를 향해 다가오고 있었다. 위병소 당직병인 강태수 이병은 일상적인 차량 검문 준비를 하며 차에 다가갔다. 하지만 조수석 창문이 내려가는 순간 그의 얼굴은 순식간에 굳어졌다.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의 어깨에는 은색 별 3개가 선명하게 빛나고 있었다. 중장이었다. 강태수는 급히 차려 자세를 취하며 경례를 붙였다. 손이 떨렸다. 일개 이병이 중장을 직접 마주할 일은 평생에 한 번 있을까 말까 한 일이었다. 제7사단 위병소입니다. 신분증 확인 부탁드립니다. 강태수의 목소리는 긴장으로 떨렸다. 조수석의 중장은 신분증을 건넸다. 강태수가 신분증을 받아 확인하는 순간 그는 자신도 모르게 숨을 삼켰다. 육군 제5군단장 강설화 중장. 대한민국 육군 역사상 최초의 여성 707 특수임무단 출신이자 최연소 중장 진급 기록을 가진 전설적인 지휘관이었다. 강설화는 46살의 나이에 중장 계급장을 달고 있었다. 이것은 대한민국 군 역사에서도 전무후무한 기록이었다. 그녀는 22살에 육군사관학교를 졸업하고 곧바로 707 특수임무단 선발에 도전했다. 당시 여성에게는 허용되지 않던 특수부대 문호가 처음 열렸고 강설화는 남성 지원자들을 모두 제치고 최종 합격했다. 그 후 10년간 특수임무단에서 복무하며 수많은 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했고 30대 초반의 소령으로 진급하여 일선 부대로 전출되었다. 강설화의 군 경력은 화려했다. 중령 시절에는 보병 대대장을 역임했고 대령 진급 후에는 여단 참모장을 거쳐 연대장까지 지냈다. 준장 진급과 동시에 사단 부사단장이 되었고 소장 진급 후에는 사단장을 역임했다. 그리고 불과 1년 전 45살의 나이로 중장에 진급하여 제5군단장에 임명되었다. 현재 그녀의 지휘 아래에는 병력 5만 명이 넘는 대규모 부대가 있었다. 하지만 오늘 강설화가 이곳에 온 이유는 공식적인 시찰이 아니었다. 그녀는 어머니로서 왔다. 아들 이도진이 이 부대에서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었다. 도진은 입대 전 부모의 이름을 밝히지 말아달라고 부탁했고 강설화는 그 뜻을 존중했다. 아들이 스스로의 힘으로 군 생활을 해내고 싶어 한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최근 들어 강설화는 불안했다. 도진과의 전화 통화에서 아들의 목소리가 점점 지쳐가는 것을 느꼈다.
말수도 줄었고 웃음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군 생활이 힘든 것은 당연하지만 그녀의 모성 본능은 뭔가 잘못되었다고 경고하고 있었다. 그래서 그녀는 오늘 예고 없이 이 부대를 방문하기로 결정했다. 차에서 내린 강설화의 모습은 위압적이었다. 키 170cm의 날씬하지만 단단한 체격, 짧게 자른 머리, 그리고 날카로운 눈매. 그녀의 전투복 어깨에 달린 별 3개는 햇빛을 받아 빛났다. 강태수 이병은 다시 한번 경례를 붙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군단장님 환영합니다. 사단장님께 보고드리겠습니다. 아니, 보고하지 마. 내가 직접 둘러보겠다. 강설화의 목소리는 차갑고 단호했다. 강태수는 당황했지만 감히 반박할 수 없었다. 중장의 명령은 절대적이었다. 강설화는 위병소 안으로 들어갔다. 그녀의 눈은 초소 곳곳을 날카롭게 살펴보았다. 위병소의 청결 상태, 병사들의 복장, 근무 자세, 모든 것이 그녀의 관찰 대상이었다. 그때 위병소 뒤편에서 한 명의 병사가 걸어 나왔다. 흙먼지를 뒤집어 쓴 채 구부정한 자세로 걷는 일병이었다. 강설화의 시선이 그 병사에게 고정되었다. 가까이 다가올수록 그녀의 눈이 가늘게 떨렸다. 그 병사는 이도진이었다. 도진은 어머니를 보고 깜짝 놀라 멈춰 섰다. 그의 얼굴에는 당황과 두려움이 동시에 스쳤다. 강설화는 아들에게 다가가며 차갑게 말했다. 병사, 자세가 왜 그 모양이야? 도진은 급히 자세를 바로 잡았다. 하지만 그 순간 강설화의 날카로운 눈은 아들의 바지 밑단 사이로 보이는 시퍼런 멍자국을 포착했다. 그녀의 표정이 미세하게 굳어졌다. 수십 년간 특수부대와 전투부대에서 단련된 그녀의 눈은 놓치는 것이 없었다. 강설화는 도진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고개를 돌렸다. 하지만 그녀의 머릿속에서는 이미 수많은 생각이 빠르게 돌아가고 있었다. 아들의 다리에 있는 구부정한 자세, 핏기 없는 얼굴, 이 모든 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그녀는 너무나 잘 알고 있었다. 부대 내 가혹 행위. 그것도 조직적이고 지속적인 폭력. 강설화는 위병소를 나와 휴대전화를 꺼냈다. 그녀는 제7사단장인 김동구 소장의 번호를 눌렀다. 전화는 2번의 신호음 만에 연결되었다. 여보세요, 제7사단장 김동구 소장입니다. 나 제5군단장 강설화야. 지금 당신 내 사단 정문 위병소에 있어. 당장 나와. 강설화의 목소리는 차갑게 가라앉아 있었다. 전화 너머로 김동구의 당황하는 숨소리가 들렸다. 그는 황급히 대답했다.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즉시 나가겠습니다. 전화가 끊어졌다. 강설화는 휴대전화를 주머니에 넣고 위병소 앞에서 기다렸다. 그녀의 얼굴은 무표정했지만 내면에서는 분노가 끓어오르고 있었다. 자신의 아들이, 그것도 떳떳하게 자원 입대한 아들이 이런 식으로 학대받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격분시켰다. 하지만 동시에 강설화는 냉정함을 유지하려고 애썼다. 그녀는 군단장이었다. 개인적인 감정으로 군 지휘권을 남용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고 있었다. 하지만 부대 내 가혹 행위는 명백한 군기 위반이었고 이것은 사적인 문제가 아니라 군 기강의 문제였다. 10분 후 검은색 승용차 한 대가 급히 위병소로 달려왔다. 차에서 내린 사람은 제7사단장 김동구 소장이었다. 그는 별 2개를 단 50대 초반의 직업군인으로 육군사관학교 38기 출신이었다. 김동구는 급히 강설화에게 다가가 경례를 붙였다. 제5군단장님, 예상치 못한 방문이십니다. 미리 연락 주셨다면 제대로 영접 준비를 했을 텐데요. 강설화는 경례를 받으며 차갑게 대답했다. 그래서 미리 연락 안 한 거야. 사단장, 당신 내 부대 기강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아나? 김동구의 얼굴이 굳었다. 그는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몰라 잠시 망설였다.
강설화는 계속 말을 이었다. 내가 지금 당장 군단 감찰팀을 여기 보낼 수도 있어. 하지만 그 전에 당신한테 기회를 주겠어. 이 부대에서 가혹 행위가 있다는 정보를 입수했어. 특히 전방 초소 쪽이 심각하다던데? 김동구의 이마에 땀이 맺혔다. 그는 급히 대답했다. 군단장님, 저희 부대는 항상 병영 문화 개선에 힘쓰고 있습니다. 가혹 행위 같은 것은 그만해. 나한테 거짓말하지 마. 내가 직접 확인했어. 강설화의 목소리가 한층 더 차갑게 가라앉았다. 김동구는 더 이상 변명할 수 없었다. 강설화는 계속 말했다. 지금부터 24시간 이내에 전 부대 병사들을 대상으로 익명 설문조사를 실시해. 가혹 행위, 금품 갈취, 부당한 명령, 모든 것을 조사해. 그리고 결과를 내게 직접 보고해.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김동구는 고개를 숙였다. 강설화는 그의 모습을 보며 한숨을 내쉬었다. 그녀는 사실 김동구가 나쁜 지휘관이라고 생각하지 않았다. 다만 대규모 사단을 운영하면서 하부 조직의 모든 문제를 파악하기는 어려운 것이 현실이었다. 하지만 그것이 면죄부가 될 수는 없었다. 사단장, 나는 당신이 좋은 군인이라는 걸 알아. 하지만 지휘관으로서 책임을 회피하면 안 돼. 당신 부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은 당신의 책임이야. 명심하겠습니다. 강설화는 김동구에게 더 이상 말하지 않고 차로 돌아갔다. 차에 타기 전 그녀는 한 번 더 위병소 쪽을 바라보았다. 도지는 이미 보이지 않았다. 강설화는 차에 올라타며 운전병에게 말했다. 출발해.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설화는 뒷좌석에 앉아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마음은 복잡했다. 어머니로서는 당장 아들을 데리고 나가고 싶었다. 하지만 군단장으로서는 그럴 수 없다는 것을 알았다. 만약 자신이 아들을 특별 대우한다면 그것은 군 기강을 무너뜨리는 일이었다. 하지만 동시에 강설화는 결심했다. 이 문제를 반드시 해결하겠다고. 제7사단뿐만 아니라 자신의 군단 전체에서 가혹 행위를 뿌리 뽑겠다고. 그것이 군단장으로서의 의무이자 어머니로서 아들에게 해줄 수 있는 최선이라고 생각했다. 차가 사단을 떠나 군단 사령부로 향하는 동안 강설화는 휴대전화를 꺼내 군단 참모장에게 전화를 걸었다. 나야. 지금 당장 군단 감찰실장을 내 집무실로 불러. 그리고 병영 문화 개선 태스크포스 팀을 재가동해. 제7사단부터 전면 감찰에 들어갈 거야.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전화를 끊은 강설화는 다시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산 너머로 제7사단이 있었다. 그곳에서 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강설화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고 수많은 전투와 작전을 지휘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어려운 싸움은 없었다. 한편 제7사단 사단장 집무실로 돌아온 김동구는 급히 참모들을 소집했다. 인사참모, 정보참모, 작전참모, 군수참모가 모두 모였다. 김동구는 심각한 표정으로 말했다. 제오 군단장님이 직접 우리 부대를 방문하셨어. 그리고 부대 내 가혹 행위 문제를 지적하셨어. 지금부터 전 부대 긴급 점검에 들어간다. 각 대대별로 병사 면담을 실시하고 익명 설문조사도 진행해. 참모들의 얼굴이 굳었다. 인사참모인 박재현 대령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사단장님, 혹시 군단 감찰팀이 투입되는 겁니까? 아직은 아니야. 하지만 24시간 이내에 우리가 자체적으로 문제를 파악하고 조치하지 않으면 감찰팀이 내려올 거야. 그러면 사단 전체가 뒤집히는 거지. 참모들은 숙연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다. 김동구는 계속 말했다. 특히 전방 초소 쪽을 집중적으로 점검해. 선임병들의 후임병 관리 실태, 간부들의 병사 지도 방식, 모든 것을 확인해.
그리고 문제가 발견되면 즉시 보고하고 조치해.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회의가 끝나고 참모들이 나간 후 김동구는 혼자 집무실에 남아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는 창밖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강설아 중장은 군에서 가장 존경받는 지휘관 중 한 명이었다. 그녀의 지적은 단순한 문책이 아니라 진심 어린 충고였다. 김동구는 자신이 사단장으로서 병사들을 제대로 보살피지 못했다는 자책감을 느꼈다. 그날 저녁 제7사단 전체에 긴급 명령이 하달되었다. 모든 간부는 소속 병사들과 1:1 면담을 실시하고 익명 설문조사에 성실히 응하도록 독려하라는 내용이었다. 사단 전체의 공기가 순식간에 긴장으로 가득 찼다. 병사들 사이에서는 소문이 돌았다. 군단장이 직접 왔다더라. 부대 감찰이 시작된다더라. 누군가 문제를 제기했다더라. 이도진은 막사에서 이 소식을 들었다. 그는 어머니가 다녀간 것을 알고 있었다. 그리고 이 모든 소동이 자신 때문이라는 것도 알았다. 도진의 마음은 복잡했다. 한편으로는 어머니가 자신을 걱정해 준 것이 고마웠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이것이 오히려 자신의 입지를 더 어렵게 만들 것 같아 두려웠다. 박칠성은 도진을 향해 날카로운 눈초리를 보냈다. 그는 무언가 눈치챈 것 같았다. 오늘 군단장이 왔고 갑자기 부대 전체가 비상이 걸렸다. 이 모든 것이 우연일 리 없었다. 박칠성은 도진에게 다가가 낮은 목소리로 말했다. 야, 이도진. 너 뭔가 고자질한 거 아니지? 도진은 고개를 저었다. 아닙니다.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았습니다. 거짓말하면 죽는다는 거 알지? 도진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였다. 박칠성은 도진을 노려보다가 자리로 돌아갔다. 하지만 도진은 알았다. 앞으로 며칠이 더 힘들어질 것이라는 것을. 박칠성과 그 무리들은 자신을 더욱 괴롭힐 것이었다. 어머니의 방문은 도진을 구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밤이 깊어갔다. 도진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어머니 강설화는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그녀는 군단장으로서 수많은 고민을 하고 있을 것이었다. 도진은 어머니에게 미안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어려운 결정을 내려야 한다는 것이 마음 아팠다. 도진은 눈을 감았다. 내일은 어떤 하루가 될까? 그는 알 수 없었다. 강설화 중장의 방문 이후 이틀이 지났다. 제7사단은 그 어느 때보다 긴장된 분위기에 휩싸여 있었다. 군단 감찰실에서 파견된 감찰팀 5명이 사단 본부에 도착했다. 팀장은 박승호 대령이었고 그의 지휘 아래 중령 1명, 소령 2명, 그리고 법무관 대위 1명으로 구성된 팀이었다. 이들은 도착하자마자 사단장 김동구 소장과 면담을 가졌다. 사단장님, 군단장님의 지시로 이번 감찰은 매우 철저하게 진행될 예정입니다. 전방 초소부터 사단 본부까지 모든 부서를 점검하겠습니다. 박승호 대령의 목소리는 단호했다. 김동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는 이미 각오하고 있었다. 감찰팀이 무엇을 발견하든 그것은 결국 자신의 책임이었다. 감찰팀은 즉시 작업에 착수했다. 병사들과의 개별 면담, 익명 설문조사 분석, 부대 시설 점검, 근무일지 확인 모든 것이 철저하게 진행되었다. 이틀간의 감찰 결과는 충격적이었다. 전방 초소 3곳에서 조직적인 가혹 행위가 확인되었다. 선임병들이 후임병을 상습적으로 폭행하고 야간 보초를 떠넘기며 개인 심부름을 강요하는 사례가 다수 적발되었다. 특히 박칠성 상병과 그 무리들의 행위는 도를 넘었다. 감찰팀은 박칠성을 포함한 가해 병사 5명을 즉시 영창에 수감했다. 그리고 이들을 방관한 부소대장 최달수 상사는 보직 해임되었다. 이 과정에서 이도진의 이름도 거론되었다. 감찰팀은 이도진을 피해자 중 1명으로 파악했고
그를 보호하기 위해 긴급 조치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사단 인사참모 박재현 대령은 이도진을 사단 본부 행정실로 보직 변경하기로 결정했다. 전방 초소에서 벗어나 상대적으로 안전한 본부에서 근무하게 하는 것이 그를 보호하는 길이라고 생각했다. 이도진은 이틀 만에 짐을 꾸려 사단 본부로 이동했다. 전방 초소를 떠나면서 그는 복잡한 감정을 느꼈다. 한편으로는 박칠성의 폭력에서 벗어날 수 있다는 안도감이 있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자신이 어머니의 힘으로 도망친 것 같아 자존심이 상했다. 도진은 자신의 힘으로 이겨내고 싶었다. 하지만 현실은 그의 의지와 상관없이 흘러갔다. 사단 본부 행정실에 도착한 도진을 맞이한 것은 차가운 시선이었다. 행정실에는 10명의 병사가 근무하고 있었다. 대부분 상병과 병장이었고 일병은 도진 포함 2명뿐이었다. 행정실 선임병인 한민수 병장이 도진에게 다가왔다. 너가 이도진이야? 전방에서 온? 예, 그렇습니다. 한민수의 눈빛에는 미묘한 감정이 담겨 있었다. 그는 도진을 위아래로 훑어보더니 짧게 말했다. 여기서는 행정 업무 처리해. 서류 정리, 문서 작성, 파일링 같은 거. 알았지? 알겠습니다. 도진은 자신의 자리로 안내받았다. 책상 하나와 의자 하나가 전부였다. 그는 짐을 정리하고 앉았다. 다른 병사들은 도진을 힐끗힐끗 쳐다보며 수군거렸다. 도진의 귀에는 그들의 대화가 들렸다. 제가 그 애비 엄마 백으로 온 애야? 그러게. 전방에서 맞았다고 엄마가 군단장이라며? 군단장이 직접 나서서 아들 빼낸 거지 뭐. 와, 진짜 치사하다. 우리는 다 참고 버티는데. 도진은 고개를 숙인 채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해명해봤자 소용없다는 것을 알았다. 오히려 변명하면 더 비웃음을 살 것이었다. 그는 묵묵히 주어진 서류를 정리하기 시작했다. 점심시간이 되었다. 행정실 병사들은 삼삼오오 모여 식당으로 향했다. 도진도 따라 나섰지만 아무도 그와 함께 걷지 않았다. 식당에 도착해서도 상황은 마찬가지였다. 도진이 식판을 들고 자리를 찾으려 하자 모든 자리가 갑자기 차버렸다. 병사들은 일부러 가방이나 옷을 옆자리에 올려놓으며 도진이 앉지 못하게 했다. 여기 자리 있습니까? 도진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한 상병이 고개도 돌리지 않고 대답했다. 자리 없어. 다른 데 가봐. 도진은 결국 구석 자리에 혼자 앉아 식사를 했다. 주변에서는 병사들의 웃음소리와 대화 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도진은 그 어떤 대화에도 끼지 못했다. 그는 외톨이였다. 전방 초소에서는 폭력에 시달렸지만 여기서는 고립에 시달리고 있었다. 오후 업무 시간 도진은 서류 파쇄 작업을 맡았다. 행정실에는 매일 수십 장의 문서가 생성되고 폐기되었다. 기밀이 아닌 일반 문서들은 파쇄기에 넣어 폐기하는 것이 도진의 업무였다. 그는 묵묵히 서류를 파쇄기에 넣었다. 단순한 작업이었지만 적어도 다른 병사들과 부딪힐 일은 없었다. 저녁 시간이 되었다. 도진은 또다시 혼자 식사를 했다. 이번에는 아예 질문조차 하지 않고 바로 구석 자리로 갔다. 밥을 먹는 내내 주변의 시선이 느껴졌다. 누군가는 비웃는 눈빛으로, 누군가는 동정하는 눈빛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도진은 두 가지 시선 모두가 불편했다. 밤이 되어 내무반으로 돌아왔을 때도 상황은 다르지 않았다. 행정실 병사들은 각자 침상에서 휴대전화를 보거나 잡담을 나누었다. 하지만 아무도 도진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도진은 자신의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았다. 전방 초소에서는 육체적 고통이 있었지만 여기서는 정신적 고통이 있었다. 어느 쪽이 더 견디기 힘든지 도진은 판단할 수 없었다. 며칠이 지났다. 도진의 일상은 반복되었다. 출근, 서류 정리, 혼자 식사, 파쇄 작업,
혼자 취침. 그는 점점 말수가 줄어들었다. 아무에게도 말을 걸지 않았고 아무도 그에게 말을 걸지 않았다. 도지는 투명인간이 되어가고 있었다. 한편 서울 용산구에 위치한 국방부 청사에서는 강설화 중장을 둘러싼 정치적 공격이 시작되고 있었다. 국방부 차관 이정우는 강설화와 같은 육군사관학교 출신이었지만 정치적으로는 라이벌 관계였다. 그는 강설화보다 2기수 선배였고 예비역 중장으로 전역한 후 국방부 차관으로 임명되었다. 이정우는 강설화의 급속한 승진과 군 내 영향력 확대를 못마땅하게 여기고 있었다. 이정우는 국방부 회의실에서 몇몇 고위 간부들과 비공식 모임을 가졌다. 참석자는 인사기획관 출신 예비역 소장 2명과 현역 대령 3명이었다. 이정훈이 입을 열었다. 강설화 중장이 제7사단에 감찰팀을 투입했다는 보고를 받았습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강 중장의 아들이 그 사단에서 복무하고 있더군요. 한 예비역 소장이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렇다면 이것은 명백한 이해관계 충돌 아닙니까? 자기 아들이 있는 부대에 직접 감찰을 지시하다니. 정확합니다. 더군다나 그 아들이 가혹행위 피해자로 분류되어 즉시 보직 변경되었습니다. 이것은 사적 감정에 의한 군 지휘권 남용으로 볼 수 있습니다. 이정훈의 목소리에는 확신이 담겨 있었다. 다른 참석자들도 동조했다. 이들은 강설화를 견제할 명분을 찾고 있었고 이번 사건은 좋은 기회였다. 이정훈은 계속 말했다. 이 문제를 국방부 장관님께 보고해야 할 것 같습니다. 군 기강과 관련된 중대한 사안입니다. 며칠 후 국방부 장관 주재 고위 간부 회의가 열렸다. 국방부 장관 조민석은 60대 초반의 문민 출신으로 군 경력이 없는 인물이었다. 회의에는 육군 참모총장, 각 군단장, 국방부 차관 등 20여 명의 고위 간부들이 참석했다. 강설화도 제5군단장 자격으로 참석했다. 회의 중반 이정훈 차관이 발언권을 얻었다. 장관님, 최근 제7사단 감찰건과 관련하여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조민석 장관이 고개를 끄덕였다. 말씀하십시오. 제5군단장 강설화 중장께서 제7사단에 감찰팀을 투입하셨는데 해당 사단의 중장님의 아들이 복무하고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이것은 이해관계 충돌 소지가 있으며 자칫 군 지휘권 남용으로 비춰질 수 있습니다. 회의실의 공기가 순식간에 무거워졌다. 참석자들의 시선이 일제히 강설화에게 쏠렸다. 강설화는 침착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장관님 말씀드리겠습니다. 저는 제7사단 감찰을 지시할 때 개인적 감정을 배제했습니다. 해당 사단에서 가혹행위 정황이 포착되었고 이것은 군 기강과 직결된 문제였습니다. 제 아들이 그곳에 있다는 사실과 무관하게 군단장으로서 마땅히 해야 할 조치를 취한 것입니다. 이정훈이 반박했다. 하지만 결과적으로 중장님의 아들은 즉시 보직 변경되어 안전한 곳으로 이동했습니다. 다른 피해 병사들은 그대로 부대에 남아있는데 말입니다. 보직 변경은 사단 인사참모의 판단이었습니다. 저는 그 결정에 관여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중장님이 감찰을 지시하지 않았다면 그런 보직 변경도 없었을 것 아닙니까? 회의실은 팽팽한 긴장감으로 가득 찼다. 조민석 장관이 손을 들어 둘을 제지했다. 두 분 다 진정하십시오. 강 중장 차관의 지적에도 일리가 있습니다. 앞으로 이런 오해를 피하기 위해 이해관계가 있는 부대에 대한 감찰은 제3자를 통해 진행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강설화는 고개를 숙였다. 명심하겠습니다, 장관님. 회의가 끝난 후 강설화는 복도를 걸으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다. 아들을 보호하려던 행동이 오히려 자신의 군 경력에 흠집을 냈다. 그녀는 이정훈과 그 일파가 자신을 견제하기 위해 이 사건을 이용하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하지만 반박할 명분이 약했다.
실제로 그녀의 아들이 그 부대에 있었고 보직 변경의 수혜를 받았기 때문이다. 강설화는 차를 타고 군단 사령부로 돌아가는 길에 휴대전화로 제7사단 인사참모에게 전화를 걸었다. 박 대령, 나야. 이도진 일병 상황 어때? 군단장님, 현재 사단 본부 행정실에서 잘 근무하고 있습니다. 다른 병사들과의 관계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재현 대령은 조심스럽게 대답했다. 솔직히 말씀드리면 약간 고립된 것 같습니다. 다른 병사들이 이 일병을 특혜를 받은 것으로 인식하고 있어서. 강설화는 눈을 감았다. 그녀가 가장 우려했던 상황이 현실이 되고 있었다. 아들을 구하려던 행동이 오히려 아들을 더 깊은 수렁으로 밀어넣었다. 전방 초소에서는 폭력에 시달렸지만 지금은 고립에 시달리고 있었다. 알겠네. 계속 관심 가져주게. 알겠습니다, 군단장님. 전화를 끄는 강설화는 창밖을 바라보았다. 서울에서 군단 사령부까지는 2시간 거리였다. 차 안에서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되돌아보았다. 군단장으로서 옳은 일을 했다고 믿었다. 가혹행위는 반드시 뿌리 뽑아야 했다. 하지만 어머니로서는 실패했다. 아들을 보호하기는커녕 오히려 더 힘들게 만들었다. 강설화는 주먹을 꽉 쥐었다. 그녀는 평생을 군인으로 살아왔다. 수많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고 위기를 극복했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 무력감을 느낀 적은 없었다. 군단장의 권력도 중장의 계급장도 아들의 고통 앞에서는 아무 소용이 없었다. 그날 밤 강설화는 집무실에 혼자 남아 서류를 검토했다. 하지만 집중할 수 없었다. 머릿속에는 아들의 얼굴만 떠올랐다. 위병소에서 봤던 그 핏기 없는 얼굴, 구부정한 자세, 다리의 멍자국. 강설화는 서류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저 멀리 어둠 속에 제7사단이 있었다. 그곳에서 아들은 지금 무엇을 하고 있을까? 같은 시각 제7사단 내무반에서 이도진은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고 있었다. 그의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다. 어머니에게 미안했다. 자신 때문에 어머니가 정치적 공격을 받고 있다는 소문을 들었다. 그리고 자신이 지금 겪고 있는 고립도 결국은 어머니의 개입 때문이었다. 도진은 눈물을 닦았다. 울면 안 된다고 다짐했다. 하지만 눈물은 멈추지 않았다. 사단 본부 행정실에서 근무한 지 일주일이 지났다. 이도진의 주요 업무 중 하나는 각 부서에서 올라온 문서를 분류하고 보관하거나 폐기하는 일이었다. 특히 기밀 등급이 낮은 일반 문서들은 보존 기간이 지나면 파쇄 처리해야 했다. 도진은 매일 오후 2시간씩 파쇄실에서 이 작업을 수행했다. 파쇄실은 행정실 건물 지하에 있는 작은 공간이었다. 낡은 파쇄기 한 대와 폐기 문서를 담는 박스들이 전부였다. 창문도 없고 환기도 잘 되지 않아 먼지 냄새가 코를 찔렀다. 하지만 도진은 이 공간을 싫어하지 않았다. 오히려 편안했다. 이곳에서만큼은 다른 병사들의 따가운 시선에서 벗어날 수 있었다. 어느 금요일 오후 도진은 평소처럼 파쇄실로 내려갔다. 오늘 처리해야 할 문서는 군수과에서 올라온 물자 관리 보고서 뭉치였다. 도진은 박스를 열고 서류를 꺼내기 시작했다. 대부분 일상적인 보급 내역과 재고 관리 기록이었다. 식량, 피복, 장비, 유류 등 부대 운영에 필요한 각종 물자의 입출고 내역이 빼곡히 기록되어 있었다. 도진은 기계적으로 서류를 파쇄기에 넣었다. 파쇄기는 요란한 소리를 내며 종이를 잘게 찢었다. 1장, 2장, 10장. 반복적인 작업이 계속되었다. 그런데 20장째 서류를 집어들었을 때 도진의 손이 멈췄다. 서류 표지에 붙은 스티커가 눈에 띄었다. 빨간색 스티커였고 거기에는 작은 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비공식. 도진은 서류를 자세히 들여다보았다.
제목은 동계 특수 방한 장비 납품 현황이었다. 발신자는 제3대 대장 권중기 중령이었다. 도지는 그 이름을 알고 있었다. 권중기는 제7사단에서 가장 영향력 있는 대대장 중 한 명이었다. 사단장 김동구 소장의 신임이 두터웠고 무궁화 2개를 단 중령 계급으로 15년 넘게 군 생활을 한 베테랑이었다. 도지는 서류를 펼쳤다. 첫 페이지에는 올해 동계 작전을 위해 전방 부대에 보급된 방한복과 전술 부츠 목록이 나와 있었다. 수량, 규격, 납품업체, 단가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상한 점이 있었다. 납품 단가가 정상적인 시장 가격보다 훨씬 높았다. 도지는 군대 오기 전 대학에서 경영학을 전공했다. 비록 1년 만에 자퇴하고 입대했지만 재무제표를 읽는 기본적인 능력은 있었다. 그의 눈에는 이 서류의 숫자들이 심상치 않게 보였다. 방한복 한 벌의 납품 단가가 30만 원이었다. 일반적으로 군용 방한복은 10만 원에서 15만 원 사이였다. 전술 부츠도 마찬가지였다. 한 켤레에 20만 원으로 기재되어 있었지만 실제 시장 가격은 7만 원에서 10만 원 수준이었다. 도지는 다음 페이지를 넘겼다. 거기에는 실제 납품된 물품의 품질 검사 결과가 있어야 했다. 하지만 그 페이지는 찢어져 나가고 없었다. 대신 손으로 휘갈겨 쓴 메모가 붙어 있었다. 실물 확인 생략, 서류상 승인 처리, 그리고 그 밑에 권중기라는 서명이 있었다. 도진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이것은 명백한 비리였다. 누군가 군수물자 납품 과정에서 가격을 부풀리고 실제로는 저가 불량품을 납품한 뒤 차액을 착복하고 있었다. 그리고 그 중심에 권중기 중령이 있었다. 도지는 계속해서 서류를 읽었다. 다음 문서에는 더 충격적인 내용이 있었다. 국방부 군수본부 소속 김태영 대령과의 협의 내역이라는 제목의 문서였다. 거기에는 군수본부와 제7사단 간의 물자 납품 계약이 어떻게 조작되었는지가 구체적으로 기록되어 있었다. 권중기 중령은 군수본부의 김태영 대령과 결탁하여 납품 업체를 선정하고 가격을 부풀리며 품질 검사를 생략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발생한 이득을 양측이 나눠 가졌다. 문서 하단에는 계좌번호와 금액이 적혀 있었다. 지난 3년간 총 45억 원이 이동했다. 1년에 평균 15억 원씩 매년 겨울철 방한 장비 납품 시즌에 맞춰 비리가 반복되었다. 도지는 손이 떨렸다. 이것은 단순한 비리가 아니었다.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범죄였다. 도지는 서류를 더 넘겼다. 그러자 또 다른 문서가 나왔다. 병사관리 방침이라는 제목의 내부 메모였다. 거기에는 권중기 중령이 자신의 대대 내 간부들에게 지시한 내용이 적혀 있었다. 물자 납품 관련 정보를 알게 된 병사가 있을 경우 즉시 보고할 것. 해당 병사에 대해서는 특별 관리를 실시하여 입단속할 것. 필요시 강도 높은 훈련과 기합을 통해 외부 누설을 방지할 것. 도진의 머릿속에서 퍼즐 조각들이 맞춰지기 시작했다. 전방 초소에서 자신이 당했던 가혹 행위, 박칠성의 상습적인 폭력, 최달수 상사의 묵인. 이 모든 것이 우연이 아니었다. 권중기 중령은 비리를 은폐하기 위해 부대 내 일부 간부와 선임병들을 이용했다. 그들에게 혜택을 주는 대가로 후임병들을 강하게 통제하도록 지시했다. 그래야 누구도 감히 문제를 제기하지 못했다. 도지는 자신이 왜 표적이 되었는지 알 수 없었다. 하지만 어쩌면 자신이 707 출신 부모를 둔 군인 집안 아들이라는 점이 권중기에게는 위협으로 느껴졌을지도 몰랐다. 설령 도진이 자신의 배경을 숨겼어도 권중기는 혹시 모를 위험을 사전에 차단하려 했을 것이었다. 그래서 박칠성 같은 선임병을 시켜 도진을 미리 짓밟아 놓으려 한 것이었다. 도진은 서류 뭉치를 다시 살펴보았다. 총 20장 정도였다. 각 문서에는 납품 내역, 금액,
협의 내용, 계좌 정보가 상세히 기록되어 있었다. 이것은 결정적인 증거였다. 만약 이 서류가 제대로 된 수사기관에 전달된다면 권중기와 그의 일당은 모두 체포될 것이었다. 하지만 도지는 망설였다. 이 서류를 어떻게 해야 할까? 지금 당장 파쇄기에 넣어버리면 아무 일도 없을 것이었다. 하지만 그것은 비리를 묵인하는 것이었다. 반대로 이 서류를 누군가에게 제보한다면 엄청난 파장이 일어날 것이었다. 제7사단은 물론 군 전체가 뒤흔들릴 것이었다. 도지는 가장 먼저 어머니 강설화 중장을 떠올렸다. 이 서류를 어머니에게 보내면 모든 것이 해결될 것이었다. 군단장의 권한으로 즉시 수사가 시작될 것이고 권중기와 그의 일당은 처벌받을 것이었다. 하지만 도지는 그러고 싶지 않았다. 또다시 어머니의 힘을 빌리는 것은 자신의 자존심이 허락하지 않았다. 도지는 서류를 조심스럽게 접어 자신의 주머니에 넣었다. 일단 파쇄하지 않고 보관하기로 결정했다. 그리고 며칠간 생각해 보기로 했다. 어떻게 해야 가장 올바른 선택인지 고민이 필요했다. 그날 저녁 도지는 내무반에서 혼자 침상에 앉아 생각했다. 이 서류를 가지고 있는 것만으로도 위험했다. 만약 권중기나 그의 부하들이 서류가 사라진 것을 알게 되면 파쇄실을 조사할 것이었다. 그러면 도진이 의심받을 것이었다. 하지만 서류를 다시 돌려놓기에는 이미 늦었다. 오늘 파쇄 작업은 끝났고 내일이 되면 새로운 문서들이 내려올 것이었다. 도지는 며칠 동안 일상적으로 행동했다. 출근하고 서류 정리하고 혼자 식사하고 파쇄 작업을 하고 취침했다. 겉으로는 아무 일도 없는 것처럼 보였다. 하지만 그의 머릿속에서는 끊임없이 생각이 돌아갔다. 일주일이 지난 어느 날 행정실에 급한 공문이 내려왔다. 국방부 감사관실에서 전군 군수물자 납품 실태 조사를 실시한다는 내용이었다. 모든 부대는 지난 3년간의 물자 납품 관련 서류를 준비해야 했다. 도지는 이 공문을 보고 심장이 뛰는 것을 느꼈다. 이것은 기회였다. 하지만 동시에 위기이기도 했다. 권중기 중령은 이 조사 소식을 듣고 즉시 증거를 인멸하려 할 것이었다. 그는 이미 비공식 서류들을 파쇄하라고 지시했을 것이었다. 만약 도진이 가지고 있는 서류가 사라진 것을 발견한다면 권중기는 필사적으로 그것을 찾으려 할 것이었다. 도진은 결단을 내려야 했다. 더 이상 미룰 수 없었다. 그는 두 가지 선택지를 놓고 고민했다. 첫째, 어머니 강설화 중장에게 서류를 보낸다. 빠르고 확실하지만 또다시 어머니의 힘을 빌리는 것이었다. 둘째, 사단장 김동구 소장에게 직접 간다. 위험하고 불확실하지만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하는 것이었다. 도지는 밤새 고민했다. 침상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다. 진정한 군인이란 무엇인가? 부모의 이름으로 사는 것인가 아니면 자신의 신념으로 사는 것인가? 도지는 입대할 때 스스로에게 약속했다. 누군가의 아들이 아니라 이도진이라는 한 명의 군인으로 살겠다고. 새벽녘 도지는 결심했다. 사단장에게 직접 가기로. 어머니의 힘을 빌리지 않기로. 이것은 자신의 싸움이었고 자신의 방식으로 해결하고 싶었다. 설령 실패하더라도 그것은 자신의 선택이었다. 도지는 침상에서 일어나 서류를 꺼냈다. 20장의 종이. 이것이 수십억 원의 비리를 밝히고 부패한 군인들을 처벌하며 진실을 회복시킬 열쇠였다. 다음 날 오전 도지는 사단장 집무실 앞에 섰다.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다. 비서실 상병이 도진을 보며 물었다. 일병 무슨 일이야? 사단장님 면담은 사전 예약이 필요한데. 긴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사단장님께 직접 전달해야 합니다. 비서실 상병은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일개 일병이 사단장을 직접 만나겠다는 것은 이례적인 일이었다. 하지만 도진의 진지한 표정을 보고
그는 내선 전화를 들었다. 사단장님, 행정실 이도진 일병이 긴급 보고 사항이 있다고 합니다. 잠시 후 전화 너머로 김동구 소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들어오라고 해. 비서실 상병은 도진에게 고개를 끄덕였다. 도진은 심호흡을 하고 집무실 문을 열었다. 김동구 소장은 책상 앞에 앉아 서류를 검토하고 있었다. 그는 도진을 보며 말했다. 이도진 일병. 무슨 일인가? 도진은 차려 자세를 취하고 경례를 붙였다. 그리고 침착하게 말했다. 사단장님, 제7사단 내 중대한 비리를 발견했습니다. 증거 서류를 가지고 왔습니다. 김동구의 표정이 굳어졌다. 도진은 서류 뭉치를 꺼내 사단장의 책상 위에 올려놓았다. 김동구는 서류를 집어들고 읽기 시작했다. 첫 페이지, 두 번째 페이지, 세 번째 페이지. 그의 얼굴이 점점 어두워졌다. 이것이 어디서 나온 것인가? 파쇄 예정 문서 중에서 발견했습니다. 제3대 대장 권중기 중령이 관리하던 비공식 서류입니다. 김동구는 모든 서류를 다 읽었다. 20분 정도가 걸렸다. 그는 서류를 내려놓고 도진을 바라보았다. 그의 눈빛은 복잡했다. 분노, 충격, 그리고 안타까움이 섞여 있었다. 이 서류를 왜 나한테 가져왔나? 군단장님께 보고하는 것이 더 빠르지 않았나? 도진은 잠시 망설이다가 대답했다. 누군가의 아들로서가 아니라 제7사단의 일원으로서 정의를 실현하고 싶었습니다. 김동구는 도진을 한참 바라보았다. 그리고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알았네. 자네가 옳은 일을 했어. 내가 책임지고 처리하겠네. 감사합니다, 사단장님. 도진은 다시 경례를 붙이고 집무실을 나왔다. 복도를 걸으며 그는 비로소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다. 떨리던 손이 조금씩 진정되었다. 그는 해냈다.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했다. 어머니의 이름이 아니라 이도진이라는 이름으로. 이도진이 사단장 집무실을 나온 지 30분 후 제7사단 사령부는 비상체제로 돌입했다. 김동구 소장은 즉시 헌병대장 이승철 중령과 법무참모 정한길 대령을 긴급 소집했다. 세 사람은 밀실 회의를 가졌다. 김동구는 도진이 가져온 서류를 두 사람에게 보여주었다. 이것을 보십시오. 제3대 대장 권중기 중령이 지난 3년간 군수물자 납품 과정에서 45억 원을 횡령했습니다. 이승철 헌병대장은 서류를 꼼꼼히 읽었다. 그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다. 정한길 법무참모도 마찬가지였다. 서류를 다 읽은 이승철이 입을 열었다. 사단장님, 이것은 단순 비리가 아닙니다. 조직적 범죄입니다. 국방부 군수본부까지 연루되어 있습니다. 압니다. 그래서 즉시 조치가 필요합니다. 헌병대장 권중기 중령을 체포할 준비를 하십시오. 법무참모는 육군본부 법무실에 긴급 보고하십시오. 알겠습니다, 사단장님. 두 사람이 집무실을 나간 후 김동구는 혼자 창밖을 바라보았다. 권중기는 자신이 신임하던 대대장이었다. 능력 있고 성실하다고 생각했다. 하지만 그것은 착각이었다. 권중기는 그 뒤에서 군의 기강을 무너뜨리고 있었다. 김동구는 자책감을 느꼈다. 지휘관으로서 자신의 부대에서 벌어진 일을 파악하지 못한 것이 부끄러웠다. 1시간 후 헌병대는 체포작전에 돌입했다. 이승철 중령이 직접 헌병 10명을 이끌고 제3대대 본부로 향했다. 권중기 중령은 자신의 집무실에서 서류를 정리하고 있었다. 국방부 감사가 예정되어 있었기 때문에 증거를 인멸하는 중이었다. 그는 파쇄할 서류 목록을 작성하고 있었는데 그 중에는 도진이 가져간 바로 그 서류들의 제목이 포함되어 있었다. 집무실 문이 열렸다. 권중기는 고개를 들었다. 헌병대장 이승철 중령과 무장한 헌병들이 들어서고 있었다. 권중기의 얼굴이 굳었다.
무슨 일입니까, 헌병대장? 제3대 대장 권중기 중령, 군수물자 횡령 및 직권 남용 혐의로 체포합니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권중기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창백해졌다. 무슨 소리입니까? 무슨 증거로 나를 체포한다는 겁니까? 이승철은 서류 사본을 꺼내 권중기 앞에 내밀었다. 권중기는 그것을 보는 순간 모든 것을 깨달았다. 비공식 서류. 자신이 파쇄하라고 지시했던 바로 그 문서들이었다. 권중기는 급히 따졌다. 이것을 어디서 구했습니까? 이것은 불법으로 취득한 증거입니다. 법적 효력에 대해서는 군 검찰이 판단할 것입니다. 지금은 조용히 따라오십시오. 헌병 2명이 권중기에게 다가가 수갑을 채웠다. 권중기는 저항했다. 이것은 함정입니다. 나를 모함하려는 음모입니다. 하지만 헌병들은 그의 말을 무시하고 그를 끌고 나갔다. 대대본부 복도에 있던 간부들과 병사들이 이 광경을 지켜보았다. 무궁화 2개를 단 중령이 수갑에 채워져 끌려가는 모습은 충격적이었다. 복도는 순식간에 술렁였다. 같은 시각 서울 용산구 국방부 청사에서도 긴급 체포가 진행되고 있었다. 육군본부 헌병대는 군수본부 소속 김태영 대령을 체포하기 위해 출동했다. 김태영은 자신의 사무실에서 전화 통화를 하고 있었다. 전화 상대는 권중기였다. 아니, 정확히는 권중기에게 전화를 걸려고 했지만 연결되지 않아 불안해하고 있었다. 이상하네. 왜 전화를 안 받는 거야? 그때 사무실 문이 열렸다. 육군본부 헌병대 소속 소령과 헌병들이 들어왔다. 김태영은 깜짝 놀라 일어섰다. 여기가 어딘 줄 알고 무례하게 노크도 없이. 군수본부 김태영 대령, 군수물자 횡령 및 뇌물수수 혐의로 체포합니다. 김태영의 얼굴에서 혈색이 사라졌다. 그는 즉시 상황을 파악했다. 권중기가 잡혔고 자신도 끝났다는 것을. 김태영은 책상 서랍을 열려고 했다. 거기에는 긴급시 증거를 인멸할 수 있는 USB가 있었다. 하지만 헌병이 그보다 빨랐다. 헌병은 김태영의 손을 제지하고 수갑을 채웠다. 저항하지 마십시오. 김태영은 무릎이 꺾였다. 무궁화 3개를 단 대령이 이렇게 무너지다니. 그는 20년 넘게 군인으로 살아왔다. 육군 사관학교를 나와 성실하게 복무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욕심이 생겼다. 돈이 필요했다. 자녀 교육비, 노후 준비, 명예로운 군 생활만으로는 부족했다. 그래서 권중기의 제안을 받아들였다. 처음에는 작은 금액이었다. 하지만 점점 커졌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제7사단 사령부로 돌아온 이승철 헌병대장은 김동구 사단장에게 보고했다. 권중기 중령 체포 완료했습니다. 영창에 수감했습니다. 수고했네. 육군본부 쪽은 어떻게 되었나? 육군본부 헌병대에서 김태영 대령도 체포했다는 연락을 받았습니다. 김동구는 고개를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표정은 밝지 않았다. 비리를 적발한 것은 다행이지만 그만큼 군의 명예도 실추되었다. 김동구는 즉시 육군 참모총장에게 직접 전화를 걸어 상황을 보고했다. 참모총장님, 제7사단장 김동구입니다. 긴급히 보고드릴 사항이 있습니다. 전화 너머 육군 참모총장 박철수 대장의 목소리가 들렸다. 말하게. 김동구는 권중기의 비리부터 체포까지의 모든 과정을 상세히 보고했다. 보고가 끝나자 잠시 침묵이 흘렀다. 박철수 총장이 입을 열었다. 이 사건은 제7사단만의 문제가 아니네. 전군 차원에서 군수물자 납품 실태를 전수조사해야겠어. 국방부 장관께도 보고하겠네. 알겠습니다, 총장님. 그리고 김 사단장, 자네 부대 일병 1명이 이 비리를 발견했다고. 예, 그렇습니다. 그 병사 이름이 뭔가?
이도진 일병입니다. 전화 너머로 또다시 침묵이 흘렀다. 박철수 총장은 그 이름을 어디선가 들은 것 같았다. 잠시 후 그가 말했다. 강설화 중장의 아들 아닌가? 예, 그렇습니다. 그 어머니의 그 아들이로군. 나중에 표창이라도 해줘야겠네. 감사합니다, 총장님. 전화가 끝난 후 김동구는 다시 한번 이도진을 생각했다. 그 젊은 병사는 자신의 어머니가 군단장이라는 사실을 내세우지 않았다. 오히려 그 사실을 숨기고 묵묵히 자신의 길을 걸었다. 그리고 마침내 진정한 정의를 실현했다. 김동구는 도진을 불러 치하하고 싶었지만 지금은 그럴 때가 아니라고 판단했다. 도진에게 필요한 것은 특별 대우가 아니라 일상으로의 복귀였다. 한편 제5군단 사령부에서는 강설화 중장이 이 소식을 들었다. 참모장이 급히 보고했다. 군단장님, 제7사단에서 중대 비리 사건이 적발되었습니다. 대대장급 중령과 국방부 대령이 체포되었습니다. 강설화는 보고서를 읽었다. 그리고 마지막 페이지에서 한 이름을 발견했다. 이도진 일병. 제보자. 강설화의 손이 잠시 멈췄다. 아들이었다. 아들이 이 모든 것을 해낸 것이었다. 강설화는 보고서를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가가 붉어졌다. 참모장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군단장님 괜찮으십니까? 강설화는 고개를 돌려 참모장을 바라보았다. 그녀는 억지로 미소를 지었다. 괜찮네. 우리 군에 이런 용기 있는 병사가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네. 예, 군단장님. 참모장이 나간 후 강설화는 혼자 남았다. 그녀는 책상 서랍에서 작은 액자를 꺼냈다. 거기에는 어린 도진의 사진이 들어 있었다. 초등학교 입학식 날 찍은 사진이었다. 도진은 새 교복을 입고 환하게 웃고 있었다. 강설화는 그 사진을 바라보며 조용히 말했다. 잘했다, 도진아. 정말 잘했어. 그녀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떨어졌다. 그것은 기쁨의 눈물이었고 자랑스러움의 눈물이었으며 안도의 눈물이었다. 강설화는 평생 강철 같은 여인으로 살아왔다. 부하들 앞에서, 적 앞에서, 세상 앞에서 결코 약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 이 순간만큼은 그녀도 한 명의 어머니였다. 며칠 후 강설화는 제7사단을 공식 방문했다. 이번에는 사전에 통보하고 정식 절차를 거쳤다. 김동구 사단장이 직접 영접했다. 두 사람은 사단장 집무실에서 면담을 가졌다. 사단장, 이번 사건 처리 수고 많았네. 아닙니다, 군단장님. 오히려 제 불찰로 이런 일이 발생한 것을 사과드립니다. 자네 잘못이 아니야. 오히려 신속하게 대처한 것을 높이 평가하네. 김동구는 잠시 망설이다가 말했다. 군단장님, 이도진 일병에 대해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강설화의 표정이 미묘하게 변했다. 김동구는 계속 말했다. 그 병사는 자신의 어머니가 중장이라는 사실을 내세우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숨겼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힘으로 정의를 실현했습니다. 진정한 군인의 자세를 보여주었습니다. 강설화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의 목소리는 조금 떨렸다. 감사하네, 사단장. 그 병사를 잘 부탁하네. 예, 군단장님. 강설화는 사단을 떠나기 전 잠시 행정실 앞을 지나갔다. 창문 너머로 도진이 서류를 정리하고 있는 모습이 보였다. 강설화는 멈춰 서서 아들을 바라보았다. 들어가고 싶었다. 아들을 안아주고 싶었다. 하지만 그녀는 참았다. 도진에게 필요한 것은 어머니의 포옹이 아니라 스스로 서는 기회였다. 강설화는 조용히 발걸음을 돌렸다. 차에 올라타며 그녀는 운전병에게 말했다. 출발하게. 차가 움직이기 시작했다. 강설화는 뒤를 돌아보지 않았다. 하지만 그녀의 마음속에는 아들에 대한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한 달 후 이도진은 전방 소대로 복귀했다. 이번에는 박칠성이 없는 깨끗한 부대였다. 새로운 소대장은 공정하고 원칙적인 젊은 소위였고 새로운 부소대장은 병사들을 진심으로 아끼는 상사였다. 도진은 그곳에서 묵묵히 복무했다. 전방 소대 동료들은 처음에는 도진을 경계했다. 비리를 적발한 영웅이라는 소문이 돌았기 때문이다. 하지만 도진은 특별 대우를 원하지 않았다. 그는 다른 병사들과 똑같이 훈련받고 똑같이 보초를 섰으며 똑같이 작업을 했다. 시간이 지나며 동료들은 도진을 받아들였다. 그는 더 이상 군단장의 아들이 아니라 그냥 이도진 일병이었다. 1년 반이 지났다. 도진은 상병이 되었고 다시 1년이 지나 병장이 되었다. 그는 선임병이 되었지만 후임병들을 괴롭히지 않았다. 오히려 그들을 보살폈다. 자신이 겪었던 고통을 다른 이에게 주고 싶지 않았다. 마침내 저녁일이 다가왔다. 이도진 병장은 2등병으로 입대해서 병장으로 전역했다. 21살에 입대해서 이제 23이 되었다. 저녁식 날 동료들이 도진을 축하해 주었다. 소대장은 도진에게 감사패를 전달하며 말했다. 이 병장 수고 많았네. 자네는 진정한 군인이었어. 감사합니다, 소대장님. 도진은 군복을 벗고 사복으로 갈아입었다. 부대 정문을 나서는 순간 그는 깊은 숨을 들이마셨다. 자유의 공기였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아쉬움이 남았다. 힘들었지만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 정문 앞에는 강설아가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는 군복이 아닌 평상복을 입고 있었다. 오늘만큼은 군단장이 아니라 어머니로 왔다. 도진은 어머니에게 다가가 포옹했다. 엄마. 수고했다, 도진아. 강설아의 목소리는 떨렸다. 두 사람은 한참을 그렇게 서 있었다. 주변을 지나가는 사람들이 힐끗 쳐다보았지만 두 사람은 신경 쓰지 않았다. 차에 오른 도진은 뒤를 돌아보았다. 제7사단 정문이 멀어져 갔다. 그곳에서 도진은 많은 것을 배웠다. 고통도 있었고 좌절도 있었지만 결국 그는 성장했다. 진정한 군인의 의미를 깨달았다. 도진아, 앞으로 뭐 하고 싶어? 강설아가 물었다. 도진은 잠시 생각하다가 대답했다. 아직 모르겠어요. 하지만 정의롭게 살고 싶어요. 엄마처럼. 강설아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그녀의 눈에는 자랑스러움이 가득했다. 도진은 이제 누구의 아들이 아니라 이도진 그 자체였다. 그리고 강설아는 이제 그것을 온전히 받아들였다. 차는 서울로 향했다. 도진의 새로운 인생이 시작되고 있었다. 그리고 강설아는 계속해서 군단을 지휘할 것이었다. 두 사람은 각자의 위치에서 대한민국을 지키는 별이 되었다. 어머니는 별 3개를 단 중장으로, 아들은 자신의 신념을 지킨 청년으로. 그들은 각자의 방식으로 진정한 강철이 되었다. 이야기는 여기서 끝을 맺었다. 하지만 두 사람의 여정은 계속될 것이었다. 오늘 이야기 어떠셨나요? 진정한 용기란 누군가의 이름을 빌리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신념으로 서는 것입니다. 때로는 가장 가까운 사람의 도움을 거절하는 것이 진짜 성장의 시작이 되기도 합니다. 여러분도 삶의 시련 앞에서 누군가에게 기댈 수 있지만 스스로 일어서는 선택을 할 때 비로소 진정한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오늘도 당당하게 정의롭게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영상이 재미있으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댓글까지 부탁드리고 오늘도 건강하고 행복한 하루 되시길 바랍니다.